안녕하세요. 자음과 모음의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박지원의 이용후생 이야기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박지원의 대표 소설 허생전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고요. 이를 통해 박지원이 진정 추구하고자 했던 사상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허생이 큰 돈을 번 뒤 그것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남은 돈은 변씨에게 갚은 뒤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갔다라는 것까지 봤었죠. 그런데 허생전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뒷부분을 살펴볼게요. 허생은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갔지만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변씨는 그를 찾아갑니다. 허생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허생은요, 부자가 되기 위해 돈을 번 것이 아니라면서 그 돈을 거절해요. 그래서 변씨가 건네주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종종 찾아와서 굶주리고 헐벗지 않을 정도로만 도움을 달라고 합니다. 결국 변씨는 그 말에 따르게 되죠. 그렇게 허생과 친분을 쌓게 된 변씨는 얼마 뒤에 평소 알고 지내던 어영대장 이완에게 허생을 소개합니다. 이 어영대장이라는 건 어떤 관직의 이름인데요. 이완은 아주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능력 있는 인재를 찾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변씨가 허생을 소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허생을 찾아간 이완은 자신과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고 권했어요. 이때 허생은 이완에게 3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허생이 이완에게 제시했던 3가지 조건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신이 추천하는 인재를 천거할 것. 둘째, 명나라가 망한 뒤 그 후손들이 조선에 많이 와 있으니까 그들과 왕실의 딸들을 혼인시키고 양반들의 재산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것. 그리고 셋째, 이 당시에 양반들이 북벌론을 굉장히 많이 주장했었다는 것,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었죠. 그렇게 북벌을 하려면 청나라에 첩자를 보내야 하는데 이때 양반 자제들을 청나라 풍습에 따라 머리를 깎게 하고 그들의 옷을 입혀 보내라는 것, 이렇게 3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완은 모두 어렵다는 말만 하죠. 왜냐? 돈을 받고 관직을 사고 팔았던 양반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관직에 올리는데 허생처럼 이름 없는 선비가 추천하는 그런 인재를 청구하겠습니까? 어려웠겠죠? 또한 명나라는 이미 망한 나라였어요. 원래 조선은 이제 명나라를 섬기고 따르고 존경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미 망한 나라의 후손들인데 누가 그런 후손들에게 자신의 딸과 재산을 나누어 주려고 했겠습니까? 양반들이 말이죠. 당연히 싫다고 했겠죠. 그리고 조선은요, 머리를 깎는 것은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이고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위신을 따지는 양반과 자제들이 청나라 사람처럼 머리를 깎으려고 하지 않았겠죠. 그것이 아무리 원수라고 하던 청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완이 모두 어렵겠다는 대답만 늘어놓자 허생은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양반은 당장 나가라며 꾸짖습니다. 사실 이 책에서는요, 너 같은 놈은, 이렇게 무능한 사대부들은 죽어야 된다, 그래서 막 칼까지 뽑아갖고 막 죽이러 달려들고 이렇게까지 허생이 굉장히 분노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완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완이 다시 찾아갔지만 허생은 이미 자취를 감추고 말죠. 이때 중요한 건요, 허생이 제안했던 3가지는 사실은 이제 역시 당대의 지배층의 문제점을 꼬집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허생이 처음으로 내세웠던 조건, 자신이 추천하는 인재를 천거할 것이라는 이 조건은요, 실은
능력 있는 인재를 뽑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엔 신분제도 그리고 양반들의 부정부패 때문에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능력은 있지만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 능력을 썩히는 그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인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렇게 많은 인재를 두고도 신분이 조금 낮아서 안 된다, 어떤 가문의 집안의 자식이 아니어서 안 된다, 우리랑 같은 당파가 아니어서 안 된다,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모두 그 인재들을 활용하지 않았죠. 이러한 세태를 비판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명나라 후손들에게 딸과 재물을 내주라고 하는 것은요, 명나라를 존경하면서 청나라를 멸시하는 그런 양반들의 생각에 어떤 허위의식을 비판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명나라의 원수를 갚아야 된다. 왜냐면요, 청나라는 조선의 원수이기도 했지만 명나라가 누구한테 망했다 그랬어요? 청나라한테 망했다 그랬죠? 그래서 명나라의 원수이기도 하니까 청나라를 정복해야 된다 라고 양반들이 그 당시에 많이 떠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명나라를 존경한다고 했던 양반들인데요, 사실 망한 나라죠. 그 망한 나라의 후손들에게 자신의 딸들이나 재산을 절대 내어주지 않을 거라는 그런 양반들의 모습을 허생이 알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제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말로는 명나라를 존경한다, 원수를 갚아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정작 자기들은 어떤 작은 희생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허위의식을 비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청나라를 치기 위해 그들처럼 머리를 깎고 의복을 입힌 채 첩자로 가라, 그러니까 양반 자제들을 그런 첩자로 보내라 라는 제안은요, 북벌론의 허황된 점을 비판한 겁니다. 입으로는 북벌 이렇게 외치지만 사실 양반의 체신 때문에 그 정도의 작은 희생도 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는 거죠. 즉 이를 통해 박지원은 위신만 차리면서 정작 나라와 백성을 위해 작은 희생과 노력도 하지 않던 지배계층의 문제점을 비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박지원의 생각을 읽어볼게요. 백성과 나라를 위해 봉사해야 할 지배층이 작은 희생과 노력도 하지 않아서야 쓰겠는가? 위신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백성의 삶을 안정되게 하는 것이거늘, 이러면서 이제 비판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러한 비판은요, 박지원이 살았던 조선시대에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언제 어느 시대에서나 지도층의 문제점은 늘 존재하죠. 그래서 당시 박지원의 비판과 개혁사상은요, 현대사회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는 거죠. 그건 바로 지훈이의 아버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훈이 아버지가 무공해 체험 마을을 세우고 자선 사업을 한 뒤에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 뒤에 어느 정치가가 찾아오죠. 자신들의 정당에 들어와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정치인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안합니다. 첫째, 과거에 친일,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을 배신하고 일본 사람한테 붙어서 오히려 같은 민족을 괴롭혔던, 그렇게 친일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는 법을 만들 것. 둘째, 국가 예산의 10%는 교육을 위해 쓸 것. 셋째,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해서 일하지 않고 물려받은 재산만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은 없도록 할 것. 즉 자신의 노력으로 일군 재산이 아니라 일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부모에게 받은 돈만으로도 부자가 되는 그런 사람은 없도록 할 것. 아버지는 바로 자신에게 국회의원에 출마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정치인에게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었습니다.
결국 정치인은 정당의 지도자들과 이제 의논을 한 뒤에 돌아오겠다는 말을 하고 돌아가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 정치인이 다시 연락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었죠. 그 정치인은 다시 연락하지 않을 거라는 걸 난 이미 알고 있단다. 애초에 그런 것에 나서고 싶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자신의 제안을 그 정치가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요. 어차피 하기 싫으니까 이런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왜 그 정치인들이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냐면요. 그것은 부자 국회의원들만 가득한 그 당에서 상속받은 재산의 세금을 올릴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 그렇게 되면 자신들부터가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내야 하니까요. 두 번째, 교육에 투자를 하는 건요, 당장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 교육에 대한 투자는요, 말 그대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우리가 당장 1년, 2년 공부했다고 해서 순식간에 나라의 보탬이 되는 엄청난 인재로 이제 드러나는 건 아니죠. 10년 이상의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겐 당장의 국민의 인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교육에 대한 투자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박지원이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희생과 노력을 하지 않는 지도층을 비판했던 것처럼요. 오늘날에도 자신의 이익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들을 비판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박지원은 단순히 말로만 비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백성을 위한 정치를 몸소 실천한 분이기도 합니다. 박지원이 안희현감, 면천군수, 양양부사 등을 지냈는데요. 이때 그는 무엇보다 백성들 편에 서서 그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백성들의 생업이던 농사일에 관심을 기울여서요. 관홍소초라는 농업서적을 쓰기도 했어요. 이거는 바로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서 더 많은 수확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농업 기술을 스스로 연구해서 썼던 서적이었던 거죠. 이렇게 박지원은 몸소 백성들을 위해서 애를 쓰셨는데요. 여기 우리 태영이와 지훈이가 나눈 대화를 한 번만 읽어볼게요. 박지원 할아버지는 말로만 비판을 하신 게 아니야. 백성을 위한 정치를 몸소 실천하셨대. 그래서 벼슬에 계셨을 때 항상 백성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애쓰셨대. 그때 지훈이가 대답하죠. 맞아. 박지원 할아버지는 안희영감, 면천군수, 양양부사 등을 지내셨는데 그때 백성들을 위한 농업서적인 관홍소초를 쓰기도 하셨어. 이건 모두 백성을 위한 정치를 실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박지원이 이렇게 백성의 삶을 먼저 살피고 실생활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분야를 연구했던 것은 생활이 안정되어야만 진정으로 도덕적인 삶을 논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박지원의 사상은요, 정덕이라는 말에 잘 나타나 있어요. 정덕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올바른 도덕이라는 뜻인데요. 당시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정덕이 먼저고 이용후생은 나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당장의 생존의 문제보다 도덕을 우선시한 거예요. 하지만 박지원은 이러한 점엔 문제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자, 박지원은 이용과 후생을 먼저 한 다음에야 정덕을 쌓고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죠. 이때 이용후생이란 말 다시 한번 그 뜻을 볼까요? 이용후생이란 무엇이었죠? 물건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생활을 넉넉히 하는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생활을 넉넉히 한 뒤에라야 올바른 덕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학자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수많은 백성들의 삶, 그리고 국가 전체의 이익을 볼 땐 먼저 이용후생, 즉 넉넉한 살림살이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죠. 또한 그는 백성들과 나라가 부유해지면 정덕 역시 자연스럽게 실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1강에서도 말한 바 있듯 이 넉넉한 살림살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심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생활을 안정시키되 내가 가진 만큼 베풀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바른 덕, 즉 정덕을 쌓을 수 있고 그것을 또 지킬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용후생이라는 것입니다. 즉 도구를 이용하여 생활을 넉넉히 하는 것이라는 말 속에는요, 내 속만 넉넉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넉넉해진다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과 후생을 먼저 한 다음에 정덕을 쌓을 수 있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내 생활을 넉넉히 하되 내 배만 부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서 다 같이 넉넉해지는 것, 그리고 그렇게 베풀고 함께 나누는 것은 다름 아닌 올바른 도덕이죠. 그래서 이용과 후생을 먼저 하면 자연스럽게 정덕이 따라갈 수 있다고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내 속만 넉넉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넉넉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박지원이 추구한 진정한 의미의 이용후생이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 박지원의 이용후생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지훈이 아버지를 통해서 엿보았던 박지원의 사상이 이제 보다 쉽게 이해되시죠? 박지원이 강조했던 것은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중요시하되 그 도움이라는 게 반드시 물질적인 것에만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물질에 집착하거나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올바른 덕을 쌓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진정한 이용후생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지금까지 자음과 모음의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박지원의 이용후생 이야기였습니다.